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6 사라지는 내 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내 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6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6 사라지는 내 몸. 나는 가족까지도 이렇게 비굴한 감정 속에 빠뜨리게 하고 또 나를 없다고 속이면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찍이 우리 가문이 허락지 않던 비굴을 내가 범하게끔 한 나의 죄과에 나는 식구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병치료제를 쓰지 못한 나의 병세는 궤양은 요원의 불같이 마구 퍼지는 것이었다. 궤양이 전신 중에 배때기와 사타구니만 남겨놓고 모조리 궤양투성이가 되었다. 이 궤양에서 고름이 샘물같이 한없이 흘러나오고 이 고름과 살이 썩는 내음은 지독하였다. 마치 5, 6월 고기 썩는 냄새는 그 유가 아니다. 이 악취를 없애려고 크레솔 소독수로 방안을 닦았다. 그러나 악취는 좀처럼 가시지는 않아 할 수 없어서 향수도 풍겨보았지만 여전히 악취는 가시지 않았다. 소독수로 방안을 닦으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무슨 병자가 생겼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이것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소독수는 삼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방안에다 마구 향수를 뿌리고 분향을 하는 것이었다. 산 사람 방에 분향을 하다니 원통한 일이었다. 흑인은 문둥이는 산송장이니 그럴 법도 하나 너무나 원통한 일이었다. 온 전신이 궤양투성이니 옷도 입을 수가 없었다. 전신을 붕대로 감아도 고름과 진물이 붕대를 마구 베여 옷에도 베어드는 것이었다. 온 몸뚱아리를 붕대를 감는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이 당시 태평양 전쟁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져 가고 있어서 고약이니 붕대니 탈지면이니 하는 위생재료는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자는 모조리 결핍하고 무엇이든지 없는 세상이었다. 어지간한 약방은 문을 닫은 것은 벌써의 일이었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고 팔다리 같은 몸뚱아리가 썩어가는 부분에 다만 고약 치료를 한 대자 낫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썩어가는 팔다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찌나 썩는 것이 심했든지 다리의 정강이뼈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문둥병보다도 다른 객병이 내 몸을 죽음으로 빼앗아갈 것 같은 촉박감과 오한과 통통이 오실오실 내 몸을 떨게 하여 참다 못해서 이빨을 뽀도동 가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26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혹 문장 중에 생소한 부분이나 이해가지 않는 단어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까지도 이렇게
비굴한 감정 속에 빠뜨리게 하고 또 나를 없다고 속이면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찍이 우리 가문이 허락지 않던 비굴을 내가 범하게끔 한 나의 죄과에 나는 식구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으로 하여금 가족들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자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동양 삼국에서 견문을 넓힌 인재답게 자랑하고 대견스럽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누가 알세라 조바심에 살아가야만 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겠지요. 마치 가문의 영광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 같은 송구스러운 마음이겠지요. 여기서 비굴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가까운 피부치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과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을 한데 이르는 말이 되겠고,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치료제를 쓰지 못한 나의 병세는 궤양은 요원의 불같이 마구 퍼지는 것이었다. 궤양이 전신 중에 배때기와 사타구니만 남겨놓고 모조리 궤양투성이가 되었다. 이 궤양에서 고름이 샘물같이 한없이 흘러나오고 이 고름과 살이 썩는 내음은 지독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이미 보통학교 3학년 봄에 첫 징조를 보였고, 이리농림학교 졸업반이던 5학년 봄에 공식적인 나병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요. 그 당시 완벽하게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치료에 급급했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피부가 괴멸되면서 발생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거의 민간요법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치료를 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이 만든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배와 사타구니만 남기고 전신이 고름투성이었다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듯합니다. 여기서 나병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대풍자유, DDS, 다이아종, 프로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하게 멀다는 뜻으로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성공하기에는 요원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때기라고 하는 것은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타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복부의 삼각형 모양의 부분으로 넓적다리와 성기 사이의 고관을 일컫는 순 우리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온유월 고기 썩는 냄새는 그 유가 아니다. 이 악취를 없애려고 크레솔 소독수로 방안을 닦았다. 그러나 악취는 좀처럼 가시지는 않아 할 수 없어서 향수도 풍겨보았지만 여전히 악취는 가시지 않았다. 소독수로 방안을 닦으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무슨 병자가 생겼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이것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소독수는 삼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방 안에다 마구 향수를 뿌리고 분향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우는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가 햇볕이 쨍쨍 쪼이는 여름철에 바닷가 어판장 구석에 있는 생선 손질하고 버린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냄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겼으면 그렇게 비교를 하였을까요? 그 냄새를 없애보려고 크레소를 써보았지만 이 또한 냄새가 독특하여 방문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향수를 뿌려보기도 했지요. 이도 감당할 수 없어 향불을 피워보기도 했다는 궁여지책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취라고 하는 것은 고약하고도 불쾌한 냄새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크레솔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졸은 석탄 타르 및 나무 타르 중에서 석탄산과 함께 발생하는 물질인데 소독약과 방부제로 쓰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수라고 하는 것은 향료를 알코올 등 휘발성 물질에 용해시켜 희석시킨 화장품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자라고 하는 것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을 분향이라 하겠죠.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사람 방에 분향을 하다니 원통한 일이었다. 허기는 문동이는 산송장이니 그럴 법도 하나 너무나 원통한 일이었다. 온 전신이 괴양투성이니 옷도 입을 수가 없었다. 전신을 붕대로 감아도 고름과 진물이 붕대를 마구 베어 옷에도 베어 드는 것이었다. 온 몸뚱아리를 붕대를 감는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에게나 올리는 분향을 산 사람에게 피우니 얼마나 이상야릇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마치 내가 죽은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와 사타구니를 제하고 온몸이 고름투성이이니 몸뚱아리 전체를 붕대로 감았지만 붕대를 통해 고름이 배어나오니 옷까지도 묻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법합니다. 지금의 의술로야 별것도 아닌 질환이고 처치 방법이었을 테니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겠죠. 여기서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억울하여 가슴이 아프다 이런 뜻이 되겠고, 허기는 하기는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활동력이 없고 감각이 무디거나 없어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물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 생겼을 때 핏줄이나 작은 구멍에서 조직이나 공간으로 세포 성분 및 액체 성분이 스며 나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태평양 전쟁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져 가고 있어서 고약이니 붕대니 탈지면이니 하는 위생 재료는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자란 물자는 모조리 결핍하고 무엇이든지 없는 세상이었다. 어지간한 약방은 문을 닫은 것은 벌써의 일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모든 물자가 바닥난 상태라서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약이나 붕대나 탈지면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더더욱 치료에 애를 먹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지간한 약방도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 집안에 있는 동일한 동원 모두 공출하라는 미명 아래 모조리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태평양 전쟁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하여 태평양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했다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에 미국은 12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일본이 기선을 잡았으나 미드웨이 해전을 전환점으로 대세가 기울어 갔다 하겠습니다. 1945년 미국은 오키나와 섬을 점령했으며 도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도시를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각각 투하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 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 문서는 1945년 9월 2일 조인되었다 하겠습니다. 1945년 9월 9일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항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을 배경으로 한 환부에 붙이는 약의 통칭, 상온에서 반고체인 연고와 비교적 단단한 고체인 경고가 있는데 흔히 고약이라 하면 불에 살짝 찌어 사용하는 경고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솜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물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생활 따위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방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가 아닌 의약품 취급업자 중에서 약종상이 경영하는 영업소, 의약품의 조제는 할 수 없으며 의약품 중에서도 깊은 전문 지식이 비교적 필요 없는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고 팔다리 같은 몸뚱아리가 썩어가는 부분에 다만 고약 치료를 한 대자 낫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썩어가는 팔다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찌나 썩는 것이 심했든지 다리의 정강이뼈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문둥병보다도 다른 객병이 내 몸을 주검으로 빼앗아 갈 것 같은 촉박감과 오한과 동통이 오실오실 내 몸을 떨게 하여 참다 못해서 이빨을 뽀도동 가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26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치료를 하다 보니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 심지어 정강이뼈가 눈으로 보여질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는지 가늠이 갑니다. 더하여 그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하게 되어 혹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불안감까지 들게 된 것이죠. 으실으실 춥고 떨려오고 통증이 밀려오니 오드득 이빨까지 갈게 만들었나 봅니다. 아마도 나병을 쉽게 보았다는 자괴감과 후회가 막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 등이 비롯되는 본바탕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뼈라고 하는 것은 척추동물의 아랫다리에 있는 두 개의 뼈 가운데 안쪽에 있는 큰 뼈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따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물을 보는 본디의 눈이나 시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병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병을 뜻하는데 현대 용어로는 합병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뜻한다 하겠고, 촉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아주 가까이 닥쳐와서 급하게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하겠고,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세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동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으로 인해 몸이 쑤시고 아픔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오실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슬오슬의 비표준어라 하겠습니다. 뽀도독이라고 하는 것은 뽀드득 이를 가는 소리의 비표준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9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27 솟아오른 민족 감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